안녕하세요. 이제 물리 2주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인간은 어떻게 미시세계를 이해하게 되었을까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기로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인간이 자연법칙을 어떻게 깨닫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자연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지상법칙과 천상법칙을 찾아냈죠. 그러면서 굉장한 사실도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지상법칙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상법칙이 그랬고, 천상법칙은 신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천상법칙이 그렇다. 천상법칙이 어떻다는 거였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은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 면밀히 자연을 관찰하기는 했지만 아주 확실하게 관찰하는 것은 아니고, 완전한 원운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천상은 신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당시 쭉 한 1000년에 걸쳐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별들은 완전한 원운동을 해야 된다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죠. 이제 그래 가지고 쭉 어떻게 됐습니까? 15세기까지 가다가 17세기에 드디어 무엇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행성들 때문에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운동법칙을 찾아냈죠. 이것이 자연의 기본법칙이었습니다. 이 F는 MA가 자연의 기본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에서 보던 모든 현상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식이 도대체 어떻게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죠. 알고 봤더니 이것은 어떤 식이었냐면 이런 미분방정식이었고, F는 MA가 사실은 이런 미분방정식이었습니다. 이 미분방정식을 풀면 물체의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나타난다. 이건 뭐냐면 지금 딱 풀면 이 물체가 과거에 어디 있었고 앞으로 어디에 있을지를 다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알려지고 나서 딱 200년 지났는데 19세기 말에는 물리학이 자연을 정복했다고 믿을 정도로 확실하게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유럽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물리학과를 폐쇄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20세기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20세기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20세기에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어디에서 촉발됐냐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원자. 원자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생각했던 것입니다. 과연 물질을 자르도 끝까지 잘라질지 아니면 어디선가 멈추고 더 이상 자르지 못할지. 그래서 이 원자라고 하는 영어 애톰은 그리스 말로 합성어죠. 는 부정이고 토모스는 자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자는 더 이상 자를 수 없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자 내부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19세기 중엽까지도 원자 속에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고 신만 아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19세기에 놀랍게도 이 원자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제 실험으로 화학자들이 이제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이 원자가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원자를 쪼개보지도 않고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님, 다시 말하면 원자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대답을 고른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잘 모르더라도 대답 고를 수 있겠죠?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냐면 이런 것입니다. 멘델레프가 1871년 19세기 후반이죠. 원소의 주기율표를 냈는데 이 원소의 주기율표가 바로 원자 속에 무엇인가 들어있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소의 주기율표는 단순히
질량순으로 또는 무게순으로 나열한 것인데 비슷한 것이 나타나죠. 성질이 똑같은 원소들이 나타나죠. 성질이 똑같다면 서로 다른 원소와 성질이 똑같다면 그 안에 무엇인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맨델레프가 처음 이 원소의 주기율표를 만들 때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런 원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원소들은 질량은 얼마쯤 되는데 이 질량을 가진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성질이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위아래에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그 아직 발견하지 못한 원소들을 요 빈칸에 맞는 원소들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소를 쪼개보지 않고도 원자 속에 무엇인가 들어있을 거라고 하는 증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것과는 상관없이 원자 속에 진짜로 들어있어야만 할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톰슨의 전자 발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델레프의 원소 주기율표 발표와 어떻습니까? 한 20년 차이가 나죠. 그야말로 19세기 말 톰슨이 전자를 발견합니다. 전자.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 크룩스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또는 음극선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유리관이에요. 유리관 속에 공기를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네온과 같은 불활성 기체를 채운 다음에 양쪽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푸르스름한 빛이 보이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댔더니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안에다가 음모와 같은 장애물을 갖다 놓으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갱이가 입자가 움직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때 이 입자가 움직이는 이 입자는 전하를 가지고 있고 질량이 얼마인가 하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질량은 수소 원자의 질량보다 훨씬 작다. 사실은 오늘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얼마냐면 2000분의 1입니다. 수소 원자 질량의 2000분의 1이 되는 그런 입자들이 여기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전자인데 전자를 발견한 것인데 이것은 원자 속에 들어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이런 게 별로 없었지만 이번 주에는 사진 밑에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이 사람은 1906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원자 속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원자 속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지만 원자 속에서 나온다는 것과 그리고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원자 속이 어떻게 생겼을까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리학자들이 하는 일이죠. 톰슨이 바로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언제냐면 1904년. 어떻게 만들었냐? 안에 전자가 있으니까 전자가 듬성듬성 있는데 우리 원자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그 안에 반드시 양전하도 들어있어야지 되겠다. 근데 양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는 알려진 게 없어서 그 양전하는 원자 속에 구름처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그게 뭐가 같아요? 빵입니다. 빵인데 이게 건포도가 들어있는 이 빵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빵이 양전을 하면 그 안에 전자들이 콕콕 박혀 있어서 톰슨의 원자 모형을 일명 뭐라고도 부르냐면 플럼 푸딩 모형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플럼이 건포도고 푸딩이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로더포드가 톰슨의 제자였습니다. 로더포드가 원자 속에 정말 전자들이 그렇게 들어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1911년 그 사이 이 전자 발견하고 그 뒤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방사선이 발견됐습니다. 방사성 원소가 발견됐는데 거기서 방사선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원자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속이 진짜로 어떻게 되어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러더포드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원자 속을 보기 위해서 당시로는 가장 강력한 입자인 알파선이라고 하는 것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기 가운데 금을 얇게 폈습니다. 왜 금을 이용했냐면 금이 가장 얇게 펴질 수가 있습니다.
원자가 한 층으로 되도록 얇게 피는 겁니다. 근데 원자가 한 층으로 되면 두께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여야지 되는데 이 두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두께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의 부피를 측정한 다음에 넓이를 측정해서 부피를 넓이로 나누면 두께가 됩니다. 이 두께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가 될 때까지 핀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알파선을 충돌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크린을 만들어서 거기다 형광 물질을 바르면 알파선이 이 금박, 짧은 금박을 통과하거나 하고 나서 저기에 부딪히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인데 놀랍게도 그렇게 얇은 금에 알파선을 통과시키면 그냥 다 통과해야 되는데 다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만 개를 보내면 그중에 몇 개가 이렇게 뒤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면 양전하가 원자 속에 들어있는 양전하가 톰슨의 원자 모형처럼 원자 내부에 골고루 퍼져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원자핵입니다. 이 원자핵은 원자 속 중심부에 있는데 얼마만큼 부피를 가지고 있냐면 지름으로 할 것 같으면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원자 속에 아주 작은 부피의 양전하가 거기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의 질량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전자는 질량이 얼마 안 됐죠. 네, 그래서 그걸 원자핵이라고 하는데 이 원자핵을 1911년에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자가 어떻게 있어야지 되느냐? 이때 러더포드도 원자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양전하가 중심부에 다 모여 있다면 전자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전하와 음전은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전자가 가만히 있다면 전부 끌려서 원자핵 속으로 다 붙어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자가 쪼그라듭니다. 붙어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유일한 방법이 원자핵주의로 전자를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계가 마치 원자 속에서 태양계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태양계가 어떻습니까? 태양주위를 행성들이 회전하는 걸 알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원자 속에서 전자들이 회전한다라고 하는 모형을 제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신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옳지 않은 모형이라는 걸 바로 알게 됐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저 예에서 보듯이 저게 송신 안테나입니다. 송신 안테나에서 전자기파가 막 나오는데 전자기파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자기파가 왜 나오냐면 저 송신 안테나에서 전자들이 뺑뺑 돌기 때문에 나옵니다. 전자들이 1초에 100번 돌면 주파수가 100짜리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네, 우리 KBS 방송 이러면 뭐 9,300만 헤르츠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전자들이 1초에 9,300만 번 돌면 그러면 KBS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원운동을 할 것 같으면 이게 가속운동하는데 가속운동하는 전하는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저 송신 안테나의 경우에는 그래서 전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가면 나간 만큼 공급해 주는데 원자 속에서 전자가 뺑뺑 돌면 거기서도 역시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보낸 전자는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원자핵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돌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원자핵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렸는데 돈다고 하더라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당시 알고 있던 전자기학 법칙에 의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러더포드 원자 모형으로도 원자는 쪼그라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원자에 대한 모형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돈다면 계속해서 전자기파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물질에서는 전자기파가 나오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러더포드 원자 모형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것은 마치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17세기 어땠습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했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브라헤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설명하는 케플러의 경험법칙이 나왔고 이 경험법칙이 왜 성립하는가 하는 것을 밝히다가
드디어 뉴턴의 기본법칙이 나왔죠. 이제 20세기에, 자 17세기에 이것은 거시세계 행성이 대상이었다면, 태양계가 대상이었다면, 이제 20세기에 무엇이 대상이냐면 원자 내부가 대상입니다. 원자 내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원자 내부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톰슨과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으로 알게 됐는데, 이 톰슨과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옳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보았더니 여기에 이제 원자 내부에 대한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17세기에는 행성에 대한 자료는 행성을 관찰하면 됐죠. 네, 원자 내부에 대한 자료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런 자료가 이미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사실은 스펙트럼과 분광학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빛입니다.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뉘죠. 이것을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백색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여러 색깔로 펼쳐진 빛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이게 펼쳐진 것은 빛의 주파수 또는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펼쳐질 때 펼쳐진 색깔마다 또는 파장마다 세기가 어떻게 분포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분야를 분광학이라고 하는데, 19세기 말에 이 분광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광학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태양에서 오는 빛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거였는데, 태양빛 보면 당연히 이러겠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기에 까만 선이 잔뜩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 까만 선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태양빛의 유명한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선 스펙트럼은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이 빛의 세기를 파장별로 볼 것 같으면 세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근데 여기 어떻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죠. 이 내려간 부분이 바로 여기서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인데, 이 밑에 있는 그래프 펼쳐가지고 스펙트럼으로 펼쳐서 파장별로 세기가 얼마인지를 그린 것을, 특히 태양에서 이렇게 그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태양빛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 스펙트럼, 하나는 흑체 복사 곡선인데, 이 두 가지가 놀랍게도 원자 내부를 이해하는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옹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옹스트롬은 우리 잘 알죠. 왜냐하면 단위로 이용이 됩니다. 원자 정도의 크기를 할 때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를 이용하죠. 그것이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인데, 이 사람이 태양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나온 선 스펙트럼, 까만 선들입니다. 이 까만 선들의 파장을 전부 조사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까만 선이 프리즘에 불순물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어떤 프리즘을 이용하나 저 까만 선의 위치가 다 같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태양빛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 스펙트럼을 몇 개, 1000개에 달하는 선 스펙트럼의 파장을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원자의 자료가 되느냐? 이 선 스펙트럼의 파장하고 무엇하고 일치하냐면,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여기 어떠냐면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에 뜨거운 방전을 시켜가지고 나오는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이번에는 어떤 스펙트럼이 생기냐면, 이때는 보이는 이 선으로 색깔이 보입니다. 다른 데는 까맣게 하고. 이걸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에서 보이는 까만 선은 흡수선 스펙트럼이고, 이것은 방출선 스펙트럼인데, 이 스펙트럼의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 기체에서 나오는 순수한 기체, 수소 기체, 네온 기체, 이런 기체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 태양빛의 파장, 태양빛의 선 스펙트럼의 파장하고 일치합니다. 두 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 태양빛의 파장을 설명할 수 있으면 이것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자 내부에서 나오는 자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가지고는 이 선스펙트럼의 파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선스펙트럼의 파장은 딱 그 값일까? 항상 그 값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어떤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이 무슨 물질인지를 확인하는데 마치 강물질의 지문처럼 사용되는 게 그 물질을 뜨겁게 가열했을 때 나오는 빛의 선스펙트럼의 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별은 거의 수소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별에서 오는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보이는 선스펙트럼이 전부 수소에서 나오는 선스펙트럼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로부터 별은 주로 수소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면 그 원소의 물질의 이 선스펙트럼을 맨 먼저 구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물질의 지문과 같은 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해결되게 됐느냐? 우연한 일들이 이렇게 서로 모아집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발모라고 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이 발모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수소원자에서 보니까 수소원자에서 분명하게 사실은 수소원자 스펙트럼이 선스펙트럼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가시광선 영역은 요거 딱 4개입니다. 나머지는 적외선 영역, 자외선 영역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에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파장입니다. 이것은 나노미터예요.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입니다. 이런 파장이 있는데 이 파장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이분은 물리 선생님 아닙니다.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수학 선생님이 아주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딱 어떻게 만들었어요?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4개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식을 만든 겁니다. 4개를 자, 이 식 하나 가지고 4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을 자, 이 식은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다시 조정할 것 같으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상수 앞에 상수만 좀 바꾸면 이랬을 때 이 n을 요 n에다가 3, 4, 5, 6을 대입했더니 요 4개가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발모는 어떤 수를 썼냐면 저 B값으로 364.50682 나노미터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식에다가 n에다가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고 6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구했더니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네, 보세요. 네, 소수점 2는 다 맞췄고 여기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맞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이 식이 왜 이 4개를 설명하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수소의 가시광선 4개를 설명한 아주 클레버한 아주 한 이런 식이었습니다. 재밌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리드벨이라고 하는 스웨덴 사람이 이 식을 아까 이거 발모 공식이었습니다. 요거만 요 2라고 하는 거 요거를 뭘로 바꿨냐면 또 n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걸 리드벨이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n1, n2에다가 1, 2, 3, 4를 막 집어넣습니다. 단 n2가 n1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0보다 커지죠. 그렇게 다 집어넣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건 딱 하나만. 저게 리드벨이 상수라고 하는데 이 리드벨이 상수를 이렇게 딱 정했더니 옹스트롱이 발표한 1000개가 넘는 파장을 여기서 다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이 이 간단한 식으로 다 나왔다. 그렇지만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왜 성립하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알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구한 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선스펙트럼이 쫙 있는데 이 선스펙트럼이 색깔로 보이는 건 색깔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자, 봤더니 N1, N2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저 N1을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것들 N2를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것들 이게 바로 발모 시리즈가 되면 발모 공식이 되겠어요. 발모는 N1 자리에 2의 제곱 이렇게 넣었죠. N1 자리에 1의 제곱을 넣으면 저것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3을 집어넣으면 쫙 나오는 겁니다. 4를 집어넣으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옹스트롱이 발표한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드베리 공식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엄청 궁금하겠죠. 그런데 자,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알려주는 힌트, 그건 어디서부터 우리가 구하냐면 여기서부터 구합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 골라보세요. 광석불변, 만일력 법칙, 태양의 흑체 복사 곡선, 원소의 주기율표,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흑체 복사 곡선에서부터 저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태양의 흑체 복사 곡선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힌트가 나오는 게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흑체란 무엇이냐? 검은 물체입니다. 블랙바디입니다. 검은 물체란 뭐냐면 빛을 받으면 모두 흡수하는 물체죠. 우리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건 흡수하고 빨간색만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검은색은 뭐냐? 하나도 반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검은 물체가 이 흑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물체 내부의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아직 물체 내부, 원재 내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체를 설명하는 아주 간단한 모형이 그럴듯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조그만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저기에 동공이 있는데, 캐비티가 있는데 그 캐비티의 벽은 반사를 잘 시킨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빛이 이 구멍에 마침 도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쏙 들어가겠죠. 들어간 다음에 못 나오겠죠.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흑체의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어디만 있냐면 저 작은 구멍만 흑체입니다. 그래서 흑체로 들어간 빛은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흑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빛이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서 반사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저 구멍 자리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죠. 그래서 흑체는 빛을 다 흡수할 뿐만 아니라 그 흑체에서 빛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흑체 복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흑체 복사에서는 어떤 빛이 나올까, 어떤 파장이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구멍에 부딪히면 이 빛이 반드시 방출되는데, 이때 나오는 빛의 파장은 모든 파장이 다 나옵니다. 단지 무엇이 다르냐? 파장별 세기가 다릅니다. 그 파장별 세기를 그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흑체 복사 곡선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흑체 복사 곡선인데 맨 위에 있는 것이 태양의 곡선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의 곡선이에요. 여기서 보면 가장 센 데가 어디냐면 가시광선 영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게 온도가 얼마짜리? 절대 온도 7000도짜리. 태양 표면의 온도가 절대 온도 7000도죠. 절대 온도 7000도짜리의 흑체 복사 곡선이 저 모양이고,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곡선의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게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최고점의 위치가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면적도 좀 이동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흑체냐와는 상관없이 흑체의 온도가 같으면 흑체 복사 곡선의 모양이 전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인 파장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넓이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흑체 복사 곡선은 딱 온도 하나만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그 온도만 하나만에 의해서 저 흑체 복사 곡선을 그리는 공식을 물리학자들이 구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당시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근데 흑체 복사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공식이 나오기는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험으로 관찰한 거라면 공식이 나와 있었는데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비내 공식이라는 거고, 그것은 파장이 작은 쪽에서만 성립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레일리 진스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파장이 큰 쪽에서만 성립해요. 같이 성립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구나. 흑체 복사 곡선을 왜 설명하지 못할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내 공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빈도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파장입니다. T는 절대 온도예요. 저기 H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것이고, K는 이거는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는 광속이에요. 네, 이걸로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네, 람다를 대입해서 그릴 것 같으면 저게 그대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파장이 작을 때 이식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파장이 클 때는 어떠냐? 파장이 클 때는 레일리 진스, 두 사람이에요. 레일리 진스가 찾아낸 것인데, 네, 이게 빈의 공식이라면 레일리 진스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둘이 어떻습니까? 비슷한 데가 있습니까? 전혀 비슷하지 않죠. 하나는 작은 데서 파장이 작은 데서 성립하고 하나는 파장이 큰 데서 성립합니다. 자, 이것을 한 공식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플랑크를 소개했습니다. 플랑크는 고등학교 때 뉴턴 물리학을 배우고서 물리학하고 싶어서 물리학과 찾아갔더니 물리학과는 폐쇄된다고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 사람이죠. 이 플랑크가 베를린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고 계속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바로 이 문제를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려고 흑체 복사 곡선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식을 찾기 위해서 네, 막 연구를 했습니다. 성공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그랬더니 쫙 이렇게 이거 잘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자, 빈의 공식과 레일리 진스 공식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저 하나의 공식으로 이 두 개의 공식이 나왔다면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플랑크 공식에서 파장이 짧으면 빈의 공식이 돼야 되겠죠. 파장이 길면 레일리 진스 공식이 돼야 되겠죠. 네, 그게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네, 이게 지금 빈의 공식인데 네, 이게 플랑크 공식입니다. 이제 파장이 작다고 하겠어요. 저 2는 익스포넨셜이라고 하고 2.7 정도의 숫자입니다. 여기 지수를 올렸어요. 그냥 지수를 올렸는데 그 지수가 만약에 크면 그러면 2의 그 지수는 굉장히 커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람다가 작을 때는 저 람다 파장이 작으면 그 지수 텀, 첫 번째 텀은 1에 비해서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 1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무시하면 그것만 딱 남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이 지수는 저렇게 되죠. 이 x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x죠. 그래서 저거 1만 무시했더니 저게 되는데 저게 바로 뭡니까? 빈의 공식이죠. 그래서 빈의 공식은 어때요? 파장이 짧으니까 바로 나왔죠. 그러면 레일리 진스 공식은 어떻게 될까? 레일리 진스 공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것도 나올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 무엇을 이용하냐면 x가 굉장히 작으면 2의 x는 1 더하기 x라는 근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이번에는 람다가 굉장히 크면 저 지수 부분 람다 kt분의 hc는 작겠죠. 그러면 저 근사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1이 없어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저렇게 되죠. 그랬더니 람다가 쫙 상쇄되고 뭐가 됐습니까? 레일리 진스 공식이 됐죠. 이것처럼 플랑크 공식이 람다가 작으면 빈의 공식이 되고 람다가 크면 레일리 진스 공식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았고 그래서 플랑크 공식이 잘 성립할 거라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플랑크는 이 식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네, 이렇게 되는 걸 때려 맞췄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플랑크는 어떻게 했냐면 네, 흑체에 대한 모형을 아까 우리가 소개한 모형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저 속에 빛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속에 들어가 있는 빛이 파장이 얼마짜리가 파장이 얼마짜리는 진동수가 얼마짜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빛에서는 C는 빛의 속력, C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되니까 파장이 얼마냐? 파장과 진동수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부터 저 안에 얼마만한 놈들이 들어가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빛의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존재하면 얼마만한 크기의 에너지의 빛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1이라는 크기의 에너지 그러면 1.1짜리는 어떻게 포함합니까? 뭐 이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어떤 구간으로 나눴냐? F를 진동수라고 하고 거기다가 H를 곱했어요. 여기는 그냥 임의로 내가 정한 수입니다. 이 H를 충분히 작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연속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F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저기 조금 잘못됐네요. H를 0으로 보내면 이건 불연속적인 게 이제 다시 연속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뭘 이용했느냐?
통계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HF의 n배, 쭉 n배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그 어떤 에너지가 있을 때 존재할 확률은 이건 당시에 통계 역학으로 잘 알려진 거였어요. 자, 여기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확률이다. 상대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평균을 구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 평균 구하는 식입니다. 이거 더하기 하는 건데 더하면 무한수열을 더하면 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플랑크 공식은 이렇게 쉽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단 한 게 뭐냐면 에너지가 유한한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건 상관없어요. 나중에 나누는 간격을 점점 작게 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연속적인 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플랑크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자,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발표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걸 발표할 때가 독일의 물리학회가 있었습니다. 물리학회에서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자, 이 H를 0으로 보내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 0으로 보내는 과정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또 안 됐습니다. 사실은 H를 0으로 보내면 무슨 일이나 마찬가지입니까? 람다를 크게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H를 0으로 보내면 레일리 진스 공식이 나와버리고 맙니다. H가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H의 값이 저 흑체 복사 곡선을 딱 정확하게 여러 가지의 흑체 복사 곡선을 다 맞추는 H 값은 어떠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딱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저 값이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빛의 에너지를 저 값을 가지고 나눠야지만 흑체 복사 곡선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게 저렇게 나눠야지 된다. 저 H라는 상수를 가지고 진동수를 곱해서 에너지가 저 진동수를 H 배한 것의 곱으로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유명한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H를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고 여기에 그 플랑크 상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플랑크가 이것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변하지 못하고 HF의 배수로만 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뉴턴의 물리학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다 똑같은 에너지인데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증가하면 점점 커지죠. 근데 속력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가 콩콩콩 불연속으로 변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뉴턴의 물리학을 너무 숭배했던 플랑크는 자기가 우연히 흑체 복사 곡선을 이걸로 설명하긴 했는데 자기는 뭔가 기본적인 걸 놓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치고 그냥 어떻게 얼렁뚱땅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말고 자 이런 결과를 내는 기본적인 걸 누가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E는 HF라는 플랑크의 양자화 가설은 그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원자 세계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 플랑크 상수는 미시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수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리드베리 공식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이용이 됐는지 보겠어요. 자, 리드베리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죠. 이제 보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톰슨의 원자 모형,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그리고 마지막 원자 모형이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1913년에 발표합니다. 이 1913년에 보어의 원자 모형은 뭐 하려고 만들었느냐. 리드베리 공식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증명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보어는 세 가지 가정을 이용합니다. 왜 성립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전자는 미리 정해진 에너지 궤도에만 존재할 수가 있다. 그래서 N1, 2, 3 이런 궤도에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뺑뺑 돌더라도 전자기파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기파는 언제만 나오느냐. 전자기파는 이것처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길 때만 나온다. 그랬을 때 그 옮긴 에너지의 차이가 2라면 HF를 만족하는 이게 플랑크의 양자화 조건이죠. 이것을 만족하는 진동수의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여기서 떨어질 때는 방출하고 올라갈 때는 흡수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정해진 궤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정해진 궤도는 이렇게 구한다. 이건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물리에는 각운동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각운동량이 H바 이렇게 H자 위에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껐는데 물리에는 이제 가끔 이런 게 나옵니다. 위에다 슬래시 끄면 바라고 읽는데 이거는 2파이로 나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를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것의 정수배, 각운동량이 정수배인 값만 허용되도록 저 에너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립하는지는 모르지만 요 세 개를 할 것 같으면 그럼 우리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리드베리 공식을 무엇으로부터? 뉴턴의 운동법칙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하는 거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어요. 여러분은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됩니다. 자, 뭐냐면 원자 번호가 Z인 원자에 전자가 있다고 하면 그때 전기력은 쿨롱 법칙으로 정해집니다. 쿨롱 법칙은 저 비례 상수가 있고 R제곱분의 Z2제곱, E는 전자의 전하고 Z는 원자 번호입니다. 그러면 이때 뺑뺑 돌면 속력 V로 등속 원운동하면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R분의 V제곱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4는 다 중심을 향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걸 이용합니다. 이걸 이용하는데 자, 그러면 이걸 무엇에다 이용하느냐? 뉴턴의 운동법칙에 이용합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은 MA죠. 지금 전자에 적용하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 이렇게 나오겠어요. 두 개를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하느냐? 속력을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속력을 구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뭘 구해야 됩니까? 전자의 에너지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자의 에너지를 구할 때 뭘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보호의 세 번째 가정을 이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각운동량이 요게 H바의 정수배라고 하는 것인데 각운동량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질량 곱하기 원운동을 할 때 원운동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 곱하기 반지름입니다. 요 놈이 뭐예요? 자, 요게 이렇게 되는데 요게 무엇과 같다? 세 번째 가정이 바로 뭐냐면 NH바와 같다고 하니까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우리 무엇이 정해지냐면 저기서 나머지는 다 상수고 저 R만 딱 구하는 거죠. R을 구하는데 R이 무엇에 의해서 구해집니까? 다른 거 다 상수고 N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N이 1, 2, 3, 4 놓는 거예요. 그래서 N번째 궤도의 반지름이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N번째 궤도의 반지름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뉴턴의 운동법칙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보호의 세 번째 가정을 이용을 해서 반지름이 이렇게 정해졌죠.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반지름은 딱 정해졌어요. 아무데나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N번째 궤도를 돌 때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 뭐 쉽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N번째 궤도에 있는 뉴턴의 운동 방식을 볼 것 같으면 저기 N번째 궤도니까 Rn이고 그때의 속력을 저렇게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 있느냐?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저기 보니까 mv 제곱이죠. 저 2분의 1로 나눕니다. 그리고 R을 하나 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로 나눴고 R 하나 곱했어요. 이게 운동 에너지죠. 그러면 전자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앞에 게 되고 포텐셜은 뒤에 게 되는데 저 운동 에너지는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요거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N번째 반지름에 있는 전자의 총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딱 구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다 정해졌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보호의 두 번째 가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다 정해졌으니까 그리고 Rn은 저렇게 정해졌으니까 저기다 Rn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N번째 궤도 에너지가 무엇만의 함수로 나왔습니까? N만의 함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N으로 이렇게 뽑아내고 나머지는 어때요? 전부 다 상수입니다. 전부 다 상수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N값의 궤도에서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동했어요. 두 번째 가정이 뭐냐면 자, 저렇게 이동하면 그때 나오는 빛의 진동수 또는 파장은 진동수가 이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죠. 네,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니까 그때 파장은 저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겠어요. 자, 그러면 네, 리드베리 공식과 비슷한 그런 공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걸 이용했습니다. 저거는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N'인 궤도에서 N인 궤도로 가는 거, 자, 이걸 구하겠어요. 그러면
때의 파장분의 1은 이렇게 되죠. 쫙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나온 게 뭡니까? n 프라임 제곱분의 1 빼기 n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요 앞에 있는 건 이건 뭡니까? 요거 상수죠. 이 상수가 바로 뭡니까? 요게 바로 리드베리 공식의 상수죠. 그래서 리드베리 공식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보의 원자 모형에서 리드베리 공식이 제대로 나왔다고 하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저 리드베리 상수 값도 리드베리는 어떻게 구했냐면 옹스트롱이 구한 파장들을 다 만족하기 위한 하나의 값을 구했었죠. 그 값이 무엇과 같아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Z는 원자 번호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수소에 적용하면 Z는 1이죠. 그래서 리드베리 상수에다가 Z는 1을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다가 이 값들을 다 대입하겠어요. 저 값들을 다 대입했더니 이거 계산하면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를 믿으면 됩니다.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네, 이게 나왔는데 리드베리가 원래 구한 값이 얼마냐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둘이 어때요? 소수점 이하 두째짜리 거의 세째짜리까지도 딱 맞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 리드베리 공식을 재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보호의 모형으로 리드베리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의문이 모두 풀렸다. 더 큰 의문이 생겼다. 네, 이거 무엇과 비슷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케플러 법칙으로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돈다는 걸 알고 나서 어땠습니까? 의문이 다 풀렸습니까? 더 큰 의문이 생겼죠. 무엇이 더 큰 의문입니까? 네, 역사가 반복합니다. 17세기에는 태양계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브라헤의 자료, 그다음에 케플러의 공식, 그다음에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할까 하다가 뉴턴 역학이 나왔죠. 네, 20세기에는 수소 원자가 대상이었는데 톰슨과 러더포드가 원자 모형 만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안 맞죠. 그래서 옹스트롱이 네, 태양의 선 스펙트럼의 파장을 쫙 알았죠. 이걸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드베리와 플랑크와 보호가 이걸 설명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보호의 세 가정이 왜 성립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 큰 의문입니다. 보호의 세 가정이 왜 성립할까? 이것을 해결할 때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미시세계의 기본 법칙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시세계의 기본 법칙은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가 독립적으로 두 기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 슈레딩거의 양자역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찾았느냐? 이 양자역학의 내용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찾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미세계는 거시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의 형태를 조금 바꾸면 미세계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세계는 거시계가 완전히 다르다.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빛의 이중성과 드브로이 물질파 그리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어요. 자, 이 말을 보면 미세계는 진짜 거시세계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시세계에서는 어떠냐? 자연에서 뭐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입자 또는 파동입니다. 입자란 뭐냐면 네, 저기서 야구공이 입자인데 입자는 움직일 때 어떻게 하냐? 질량과 같이 이동합니다. 파동은 뭐냐? 이건 수면파를 그린 거예요. 여기 가만히 파란 걸 보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파동은 움직이지만 질량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입자 아니면 파동인데 입자는 질량과 함께 이동하고 파동은 질량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동시에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으로 봐가지고 모르는 거. 이 경우는 눈으로 봐서 알죠. 눈으로 봐서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서 또는 직접 보고 잘 구분이 안 될 때는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간접적인 성질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당구공은 보면 분명히 입자지만 우리 뭘 아냐면 당구공의 충돌 전에 총 운동량과 충돌 후에 총 운동량이 같습니다. 자, 이게 성립하면 이건 반드시 입자입니다. 그런데 파동은 어떠냐? 간섭과 회절을 합니다. 그래서 간섭무늬 또는 회절무늬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파동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시세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미시세계, 원자 내부가 미시세계입니다. 그 안에는 빛이 들어있고 전자가 들어있고 양성자가 들어있고 중성자가 들어있고 원자 핵이 들어있는데 이놈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이 중에서 빛을 보겠어요. 빛은 입자일까 파동일까. 거시세계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야 되죠. 사실은 오래전부터 빛은 입자일까 파동일까 고민했습니다. 뉴턴은 실험을 해가지고 빛이 입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턴보다 100년 후에 나와서 이중슬릿 실험에서 빛의 간섭무늬를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건 빛은 파동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뿐 아니라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빛은 파동 중에서도 전자기파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파를 진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빛은 파동이구나 하고 굳게 믿을 때가 바로 19세기 말이었어요. 그런데 20세기가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플랑크가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하면서 에너지의 양자화를 발견했죠. 에너지의 양자화는 마치 빛이 알갱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성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데 이 빛이 마치 입자와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야지만 된다. 더구나 1923년에 컴퓨터 살라는 전자에다가 빛을 충돌시켜서 나갑니다. 근데 충돌 전에 전자와 빛의 운동량하고 충돌 후에 전자와 빛의 운동량이 보존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빛이 입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다? 얘기입니까?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거는 거시세계에서 불가능했습니다. 미세계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빛만의 성질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세계에 있는 건 전부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자는 어떻습니까? 전자는 입자일까 파동일까? 처음에는 톰슨이 전자 발견할 때 이게 입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드브로이가 빛이 파동인 줄 알았던 게 입자라면 입자인 줄 알았던 전자가 파동일 수도 있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드브로이는 원래는 물리학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제안으로 파리 대학에서 박사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데이비슨과 저모 이런 사람들이 전자를 보내가지고 간섭무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자가 파동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거시세계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빛과 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미세계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미세계는 거시세계가 다르다. 거시세계를 설명한 방법으로 미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거시세계는 우리 어떻게 해서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풀어서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불확정성 원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뭐냐면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 위치를 잘 모르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에 대한 운동량을 잘 모르는 정도예요. 둘을 곱하는 것이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정확하게 측정하면 둘을 곱하면 0이 되는데 그 둘을 곱하는 것이 적어도 h바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함수로 구하면 거기서 바로 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선운동량을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 있고 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이걸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세계는 거시세계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체계는 무엇이냐? 완전히 다른 이론체계. 다시 말하면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과 같은 식의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물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야 됐습니다. 그 새로운 물리량은 거시세계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였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나 이런 사람들이 가능하게 했어요. 이게 언제 가능했었냐? 1925년에 독일의 괴팅겐 대학에서 하이젠베르크가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이때 미세계 운동 법칙을 어떤 형태로 찾아내냐면 행렬식 형태로 찾아냈고, 그때 하이젠베르크를 도와준 사람이 그 지도 교수인 보른, 그 다음에 같이 연구했던 요르단, 이 세 사람이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926년에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에서 슈레딩거 교수가 똑같은 양자역학의 기본 법칙을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파동 방정식과 비슷한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행렬로 쓴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을 행렬역학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슈레딩거로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한 슈레딩거의 양자역학을 파동역학이라고 불렀는데,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렬과 미분 방정식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행렬은 어때요? 숫자를 나열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미분 방식은 어때요? 연속적인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똑같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했는데, 누가 나왔어요? 1926년에 영국의 디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했습니다. 사실은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죠. 그래서 양자역학을 추론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다들 노벨상 받았죠. 근데 저 보르는 조금 늦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르단은 아예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당시에 이거 할 때 1920년대가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던 나치 시대였죠. 요르단은 아주 나치였어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요르단은 제외했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이 추론했는데, 이 양자역학은 뭐냐? 미시세계의 기본 법칙입니다. 우리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거시세계의 기본 법칙이어서 그거 가지면 모든 현상을 다 설명했죠. 이 양자역학은 미세계의 기본 법칙입니다. 원자에 관한 모든 현상을 이걸로 구하면 다 구해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리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가능해졌습니까? 그 양자역학의 방정식이 행렬역학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방정식입니다. 똑같은 것을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언제 기회 있으면 이것도 한번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두 개는 똑같은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7세기에 무엇 때문에? 행성들의 운동 때문에 우리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찾아냈죠. 그래서 20세기에 어떻습니까?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한다고 굳게 믿다가 무엇 때문에? 수소원자입니다. 수소원자 문제를 해결하다가 미세계의 자연법칙을 찾아냈고, 이 자연법칙은 미세계를 완벽하게 설명해서 어떻습니까? 양자역학은 이런 분야, 화학이나 신소재공학이나 고분자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이런 데가 뭡니까? 다 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원자를 대상으로 할 때 그 분야에 어떤 법칙이 있다면 그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양자역학이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양자역학이 이제 알게 됨으로써 물질을 속속들이 알게 되니까 무엇이 발달했습니까?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 물질의 구조를 모르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레이저, 원격 통신, 원자시계와 GPS, 자기 공명장치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으로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 끝났냐 하면, 사실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뭐에서부터 시작했었냐면 20세기에 여기 가장 작은 입자 이 얘기 하랬죠. 원자가 가장 작다고 그랬죠. 근데 그 원자 문제를 해결하다가 양자역학에 도달했지만 가장 작은 입자 문제는 해결이 안 됐죠. 아직 얘기를 안 했죠. 그 문제가 20세기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하겠어요. 그것도 간단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맨 먼저 문제는 원자핵을 발견하고 나서 원자핵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주기율표를 딱 볼 것 같으니까 거기에 원자 번호 순으로 주기율표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때 원자량이 어떠냐? 원자량이 이렇게 정수와 가깝습니다. 정수와 가까운데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딱 떨어지지가 않는데, 그때 이 가까운 정수 부분을 질량수라고 하는데, 이 질량수가 Z는 원자에 포함된 전제수라고 한다면,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인데 우리 수소원자에서만 보자면 수소원자의 질량은 무엇이 해결합니까? 원자핵이 해결하죠. 그래서 수소원자의 원자핵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건 양전기만 갖고 있으니까 양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헬륨은 전자가 2개 있으니까 원자핵에 그 양성자가 2개 있으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질량이 어때요? 질량이 4배예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3개짜리는 어떻습니까? 질량이 수소원자의 7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원자핵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냐면, 이야기는 길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오래 갔어요. 1932년에야 비로소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건 어떤 실험이냐면 베릴륨에다가 알파선을 쪼여줬더니 여기에 뭔가 중성의 입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프로톤이 탁 튀어나왔어요. 그랬을 때 프로톤이 튀어나오려면 프로톤과 질량이 비슷한 놈이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톤과 질량이 비슷하면서 전하는 같지 않은 입자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중성자예요. 이 중성자. 그래서 이걸 중성자라고 불렀는데 이 중성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양성자와 함께 이 중성자가 들어있다라고 하니까 원자핵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예요. 네, 먼저 양성자 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 수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 수의 차이가 되는 건 어떻게 되냐? 그건 뭐 때문이냐면 중성자가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해결이 된과 동시에 아주 재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원자는 전부 다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자 속을 볼 것 같으면 그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네, 전자 들어있습니다. 또 뭐 들어있습니까? 네, 양성자 들어있습니다. 또 뭐 들어있습니까? 중성자 들어있죠. 모든 원자에는 딱 요 세 가지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요 세 가지만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좋죠. 이 세 개의 간단한 입자 가지고 다 해결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는 전자의 질량이 어때요? 2000배나 되니까 이 안에 또 뭐가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게 됐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양성자에 뭐가 들어있냐 보려고 때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중성자가 나왔어요. 중성자하고 양전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가 뭐가 있냐고 때려줬더니 뭐가 나오냐면 양성자하고 전자가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양성자 속에는 중성자가 들어있고 중성자 속에는 양성자가 들어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사이에서 순환한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드디어 이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에 정말로 도달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서로 순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소립자라고 불렀습니다. 요새는 그 의미가 아니지만 이때는 이렇게 소립자라고 불렀어요. 이 소립자는 작은 입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원소할 때 소를 썼어요. 이건 엘리멘탈이 기본이 되는 입자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1930년대에 이렇게 썼는데 지금도 소립자라는 말을 쓰지만 지금 소립자는 이 소립자와 의미가 달라요. 이때는 어떠냐? 이때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세 개를 소립자라고 한 겁니다. 기본이 되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기본이 되는 입자를 그냥 소립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있다가 요게 이제 아닌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럴 때가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은 이 세 개와 비슷한 입자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자는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뭐냐면 우주선이라고 해요. 우주에 조그만 입자가 양성자들이 굉장히 큰 에너지로 돌아다닙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양성자인데 이게 공기 분자, 대기권 상층부에 있는 공기 분자하고 충돌하면 그때 새로운 입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새로운 입자들이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찾아냅니다. 근데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가 아니라 1920년대, 30년대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 등산을 좋아했어요. 아침에 산에 올라가면 너무 멋있어요. 뭐가 멋있냐? 거기 안개가 쫙 끼고 구름이 쫙 있는 게 멋있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구름을 만들어야지 해서 기계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구름은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과포화 수증기, 과포화 수증기를 갑자기 온도를 내려줄 것 같으면 거기에 물방울들이 생깁니다. 자, 그런 구름 상자를 발견했는데 이거를 클라우드 체인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원자핵 발견될 때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 하려고? 윌슨이 실험실에서 구름 만들려고 만든 것인데 이게 1927년에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왜 그랬냐? 이놈이 어디에 이용이 됐냐면 처음에 이상하게도 저기에 갑자기 물방울들이 쫙 생기는데 어떨 때 생겼냐?
X선이 지나가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기본 입자가 쫙 지나가면 물방울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소립자를 찾아내는 검출기로 이용된 것입니다. 거기에 많이 이용되면서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 칼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전자라고 하는 것을 1932년에 우주선 실험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양전자는 전자와 똑같은데 전자의 반입자예요. 그래서 전자하고 질량은 똑같은데 전하가 양전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937년에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름 상자에 있는 흔적을 그 궤적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이 궤적의 모양을 보면 그것의 전하가 얼마인지 질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947년에는 사진 에멀션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저 구름 상자는 동작시키기가 좀 복잡합니다. 갑자기 팽창시켜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이 사진 에멀전은 인화하는데 필름에 붙이는 그 은화물을 에멀션으로 만들어서 좀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입자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흔적을 남기는데 그렇게 해서 무엇을 찾아냈냐면 파이 중간자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서 찾아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소립자에 해당하는 다시 말하면 양성자, 중성자, 저은자 이런 것과 같은 류의 새로운 입자들을 하나씩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1960년대에는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우주선에서 그런 게 만들어진 게 무엇입니까? 우주선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서 운동 에너지가 컸기 때문이죠. 이제 인위적으로 가속기를 만들었습니다. 입자 가속기를. 이 입자 가속기는 어떠냐? 양성자나 전자 같은 것을 전기장을 여러 번 통과시킵니다. 그럼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주 빨리 빛의 속도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기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페르미 연구소고 선 연구소인데 스위스에 있는 이 선 연구소 같은 경우 전체 지름이 한 10km 정도 되는데 이런 걸 지하에 만듭니다. 지하에 이런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 안이 전부 다 어떻게 되죠? 파이프 안은 전부 다 진공으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입자와 입자를 꽝 충돌시켜주면 여기서 새로운 입자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지면서 여기서는 설계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입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1950년대 이후에는 이런 새로운 입자가 소립자에 해당하는 새로운 입자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런 소립자의 수가 어때요? 수백 개가 됩니다. 이렇게 수백 개가 됐다면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소립자들을 나열했더니 마치 원소의 주기율표 같은 그런 규칙성이 관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소립자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보겠어요. 그러면 우리 정리를 해보면 1920년대까지는 어땠습니까? 원자가 기본 입자라고 하다가 톰슨과 러더포드와 보어의 원자 모형을 거치면서 원자는 기본 입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에 1930년대 어떻습니까? 중성자를 발견하고서 이 원자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돼서 저 세 가지 전자, 양성자, 중성자를 소립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1960년대까지는 소립자가 점점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량으로 분류했습니다. 가장 가벼운 걸 렙톤, 중간 정도 되는 걸 메존, 무거운 걸 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전자는 렙톤에 들어갑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바리온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까 저 메존, 중간자, 저거 메존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0년대, 80년대는 어땠냐? 이때는 렙톤은 더 이상 그건 기본인데 메존과 바리온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메존은 쿼크와 반쿼크. 반쿼크는 쿼크의 반입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온은 3개의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렙톤과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때 쿼크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말입니다. 그러면 쿼크는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역사가 반복됩니다. 17세기에 원소의 주기율표 가지고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빈칸에 해당하는 원소가 발견됨으로써 원소가 기본 입자가 아닌 게 확실했죠.
네, 소립자들 사이에도 규칙성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소립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뭡니까? 이 규칙성이 바로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립자의 규칙성에도 빈칸이 있는데 그 빈칸에 있는 해당하는 입자가 바로 발견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그런 규칙성이 뭐냐면 이겁니다. eightfold way라고 하는 거예요. 8정도. 그런데 이건 뭐냐면 네, 왼쪽 것은 바리온입니다. 오른쪽 건 메존이에요. 근데 요놈들을 8개를 나열을 했어요. 뭘로 나열했냐면 밑에 요건 전하입니다. 전하가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기묘도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열을 했더니 똑같은 모양, 이런 팔각형 모양이 있다. 그래서 육각형이죠. 육각형의 꼭지점에 하나씩, 그 다음에 중심에 2개, 이렇게 8개를 놨습니다. 이게 8정도입니다. 이런 규칙성이 있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런 규칙성은 이 안에 메존과 바리온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설명하는 것을 이걸 이제 누가 맨 처음에 제안하냐면 미국의 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합니다. 어떻게 제안하냐면 3개의 쿼크로 설명합니다. 업 쿼크, 다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이 쿼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업 쿼크는 전하가 플러스 3분의 2. 2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입니다. 플러스 3분의 2이고 다운 쿼크와 스트레인지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기묘도는 뭐만 가지고 있냐면 저 스트레인지 쿼크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정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N은 중성자입니다. 중성자는 전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뭘로 설명하냐면 DDU, 네, D 2개면 마이너스 3분의 1 2개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죠. U는 플러스 3분의 2니까 0이 됩니다. 전하가. 근데 이걸 어떻게만 해요? D 하나를 U로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하가 플러스 1이 되죠. 그 밑에 건 어떻게 되냐? 여기 S를 하나 바꿉니다. SDD. 그럼 어떻게? 전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D 하나를 U로 바꿔줘요. SDU, SUU. 그럼 저 밑에는 뭐가 되겠어요? 저 밑에는 뭐가 되냐면 D 2개를 S로 바꿉니다. SSD. 요건 뭐가 되겠어요? SSU. 하니까 이 쿼크 3개로 이렇게 잘 설명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쿼크를 직접 관찰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이 수학적 모형입니다. 이 쿼크로. 자, 오늘날에는 이 쿼크가 진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있지만 1964년은 여러분은 굉장히 옛날 같겠지만 이거 내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이때는 어땠냐? 이때는 쿼크 모형이 진짜일 거 아닐까? 이런 게 굉장히 논쟁의 대상이 됐었어요. 네, 오늘은 이게 진짜다고 이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쿼크를 떼어내가지고 관찰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쿼크가 아까는 3개지만 쿼크를 6개까지 늘려서 모든 바리온과 메존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겔만의 쿼크 모형이 옳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게 되느냐. 네, 바리온들을 또 스핀이 2분의 3짜리 바리온만 모으면 이런 역삼각형의 모양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 여기 있는 바리온이 아직 관찰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쿼크 모형에 의해서 겔만이 저기 있는 바리온은 질량이 얼마고 그 다음에 어떤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입자가속기에서 어떻게 해서 할 것 같으면 나온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것을 관찰을 했어요. 그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찾아내고 나서 겔만과 이걸 찾아낸 사람이 같이 노벨상을 받게 됐죠. 자, 그러면 겔만이 설명한 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이것도 3개의 쿼크로 설명합니다. 3개의 쿼크로. 그래서 맨 왼쪽은 전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DDD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씩 바꿔주는 거예요. DDU, DUU, 그 다음에 UUU. 아래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D 하나만 S로 바꿔준다 그랬죠? SDD. 오른쪽으로 가면 SDU, 또 가면 SUU. 네, 그래서 SSD, SSU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은 뭐가 되겠습니까? SSS. 그래서 스트레인지 쿼크 3개로 된 오메가 입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쿼크 모형으로 겔만이 예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쿼크 모형이 옳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 수많은 수백 개의 바리온과 메존을 설명하는데 쿼크가 몇 개가 필요했느냐? 쿼크가 6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쿼크만 6개가 아니라
쿼크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요연하게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쿼크는 6개인데 이렇습니다. 업 쿼크, 참 쿼크, 톱 쿼크, 다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버텀 쿼크. 이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6가지를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걸 뭐라고 하냐면 플레이버가 다르다. 즉 플레이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플레이버가 어이다. 플레이버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 위에 있는 3개는 전하가 3분의 2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전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S는 스트레인지를 갖고 요 톱은 톱을 갖고 바텀은 바텀을 갖고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데 쿼크만 6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과 대응하는 렙톤도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양전자와 같이 발견된 앤더슨이 발견한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렙톤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타우온에 해당하고 요게 있고 여기에 이제 또 뉴트리노가 있는데 뉴트리노는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뉴트리노, 뮤온 뉴트리노, 타우온 뉴트리노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의 이름도 뭐라고 그러냐면 플레이버로 구분된다. 그래서 요 렙톤 중에서 플레이버가 일렉트론이다. 이렇게 플레이버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것의 전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입니다. 요 놈은 전하가 0입니다. 그리고 질량은 전자는 굉장히 작은데 뮤온과 타우온은 질량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뉴트리노는 질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입자를 어떻게 또 구분하느냐? 저 맨 왼쪽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게 세컨드 제너레이션, 그 위에 있는 게 서드 제너레이션인데요.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은 전부 무엇만으로 이루어졌냐면 저 퍼스트 제너레이션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입자 가속기에서는 저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으로 된 바리온과 메존도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금방 퍼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표준 모형이라고 그래요. 이 표준 모형은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미시 세계에 대해서 밝혀진 기본 입자와 기본 입자 상호작용에 대한 전체적인 모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은 표준이 되는 모형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반명 고유명사입니다. 스탠다드 모델.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네, 미세계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모형인데 이 스탠다드 모델 앞에는 누구의 스탠다드 모델이라는 말이 없어. 사람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러냐? 20세기에 많은 학자들이 서로 도와서 노력해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스탠다드 모델이 옳다고 하는 것은 네, 그 스탠다드 모델이 정리한 입자들이 전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1995년에는 쿼크 중에서 제일 무거운 탑 쿼크가 마지막으로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타운 뉴트린도 발견이 됐고 지금부터 5년 전에는 힉스 보존이 발견됐죠. 네, 그래서 이 힉스 보존이라고 하는 것 발견될 때 굉장히 이제 떠들썩했는데 자 그것을 간단히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표준모형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간단히 검색해 보면 이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이 그림의 왼쪽은 뭐냐?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쿼크와 렙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른쪽 위에 있는 건 기본 상호작용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만일력을 빼고 3가지 기본 상호작용을 매개해주는 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하나 있는 게 힉스 보존인데 이 힉스 보존이 저런 기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표준 모형이 나올 때까지 이런 사람들이 기여를 했습니다. 체드윅이 뭐한 사람입니까? 중성자 발견했네요. 윌슨이 뭐한 사람입니까? 구름상자 만들었죠. 앤더슨이 뭐한 사람입니까? 양전자와 뮤온 발견했죠. 파월이 뭐한 사람입니까? 파이메존 발견했죠. 겔만이 뭐한 사람입니까? 네, 쿼크 모형을 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표준 모형으로 미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양자역학으로 미세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게 됐고 표준 모형으로 우리 모든 물질의 기본 구성 입자와 상호작용의 구성 입자와 그런 기본 입자들의 질량을 주는 것까지를 전부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주를 마치고 마지막 주인 다음 주에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우주를 이해하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네.